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은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해외 유입 등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코로나19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서효성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76명 늘면서 이제 9,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 신천지와 관련된 확진자는 4,383명, 접촉자는 71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6% 수준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 확진자가 전체의 4분의 1로 가장 많고 뒤이어 50대, 40대, 60대, 30대가 10%대, 70대와 10대, 80대 이상은 한 자릿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어제 공식 집계로 120명으로 발표된 이후에 밤사이에 계속 추가로 발생하면서 모두 12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사망자 소식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는 79살 남성이 사망해 부산에서 거주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첫 사례가 됐습니다. 국내 127번째 사망자입니다. 경북에서는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87살 여성이 어제 낮 12시쯤 사망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자는 국내 126번째 사망자로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전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는 최초로 신천지 교육생 중 사망자가 나와서 국내 125번째 사망자가 됐습니다. 이 사망자는 신천지 교인과 접촉해 자가격리했다가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이달 12일에는 격리 해제됐었습니다. 하지만 6일 뒤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결국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저질환으로는 당뇨를 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체 확진자 가운데 완치에 격리 해제된 사람은 3,500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격리 중인 환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서울시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어제 저녁 6시까지 집계된 서울시 확진자 이제 모두 345명이고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해외 접촉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먼저 도봉구에서는 영국에 교환학생으로 있다가 귀국한 21살 여자 대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작구에서도 지난 11월 말부터 미국에 있다가 그제 귀국한 구민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동작구 14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지난 19일 해외에서 입국할 때는 무증상이었던 관내 12번 환자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동구에서도 미국을 방문한 27살 회사원이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강남구에서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23살 남성이 귀국 뒤 확진 판정을 받고 강남구 18번째 환자가 된 데 이어서 영국을 방문했던 강남구 17번째 확진자의 남편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자가격리 도중 지난 22일부터 고열과 함께 등이 뻐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 가운데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는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용산구 7번째 확진자인 30대 남성은 지난 18일부터 후각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환자는 20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뒤 그제까지 한남동과 강남구, 중랑구, 인천 등을 마스크를 거의 착용하지 않은 채로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서울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접촉과 관련된 사례는 모두 64명으로 늘어서 구로구 콜센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집단 발병 원인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라든가 해외 유입을 통해서 지금 서울 시내 확진자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 중랑구에서는 또 확진자가 PC방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중랑구 7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중랑구 신내 1동 소재의 한 PC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 일시는 이달 17일 밤 10시경부터 이튿날 새벽, 또 지난 18일 저녁 8시쯤부터 자정 무렵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PC방은 지난 21일 폐쇄됐고 방역 전문 업체가 소독을 마쳤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PC방과 관련된 인원 221명 중에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187명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PC방과 관련한 자가격리 대상자 335명을 관리하고 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 31명은 경찰과 협조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대문구에서도 확진자가 PC방에 다녀간 뒤에 집단 감염이 있었던 만큼 서울시와 중랑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상황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경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먼저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대책의 하나로 다음 달부터 전 국민에게,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제 서울시 의회도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을 가결했는데요. 3월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체 8,619억 원이 집행 예정인 가운데 3,271억 원 규모의 재난긴급 생활비도 이제부터 집행에 들어갑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고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각 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울시 상황실 통해서 국내 코로나19 현황 정리를 해봤고요. 또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들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문숙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증가세가 둔화됨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정부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또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반한 곳들이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나요? 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제 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종교시설 1,456곳과 콜센터 29곳 등 총 3,482곳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454곳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중 442곳이 종교시설이었고 12곳은 체육시설이었는데 이 현장 점검은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행정 지도가 3,400곳이 넘고 또 행정 명령이 400곳 정도라면 꽤 많은 시설들이 준수 사항을 어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곳들만 아니라 학원들 중에서 여전히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곳들이 있다면서요. 네, 학교는 개학을 다음 달로 미뤘지만 아직도 문을 열고 개업을 하는 학원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학원에도 강력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다시 한번 권고를 했는데요.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 문을 여는 학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전북도청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만 이 학원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전국 지자체에 이 학원들을 모두 규제를 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셈입니다. 네, 학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다중이용 시설들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앞으로 11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동안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정부가 또 어떤 행보를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뒤에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강화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생활을 조금 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최대한 감염을 예방을 하고 방역을 하겠다는 이런 수준이면 이 생활 방역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생활 지침 정도가 동반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국내 지역사회 이제 의료 체계나 방역 체계가 이 감염 전파 속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감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장기전에 대비를 해서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도, 이것을 바로 생활 체계라고 합니다. 네. 그 후 이를 바탕으로는 이제 학교와 직장, 식당, 대중교통 등 이런 일상 영역에서 방역을 위해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이 마련이 되고요. 이를 또 뒷받침하는 지원 방안도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이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생활 방역 체계를 이제 구축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육부가 또 개학 이후에 학교에서의 방침도 발표를 한 거군요. 네, 예정대로라면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5일이면 끝이 나고요. 네. 바로 그 다음 날인 6일에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개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 생활 방역을 위한 지침을 먼저 발표를 한 건데요. 먼저 개학 전에 학교 전체를 소독하고 코로나19 담당자를 지정을 합니다. 의심 증상자를 위한 격리 장소와 학생들이 나눠서 등하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확진자나 유증상자를 대비해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비해야 하고 증상이 없는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면 마스크를 1인당 2장 이상씩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각 학교는 이제 개학 후에는 교실 창문을 모두 열고 수업을 해야 되고요. 좌석 간격을 최대한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추가 개학 연기와 수능 연기 여부를 다음 주 초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정말 장기전으로 전망하고 시기별로 또 장소별로 단계별 대책을 세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수록 경제적인 타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제 기업 구호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50조 원의 금융 지원 규모를 2배로 키우는 파격적인 대책인데요. 이번 대책은 기업 자금 공급과 또 금융시장 충격 완화 조치,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번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주로 좀 대책이 꾸려졌다면 이번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대상을 넓혀서 58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을 합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채권을 사들여서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요.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기존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를 하고요.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11조 1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불안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10조 원이 넘는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이런 일들을 충분히 막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거고요. 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문을 닫는 기업들은 꼭 막겠다는 설명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고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여 반납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직들이 이번 달부터 넉 달간 월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한 겁니다. 이 반납된 월 급여는 국고로 이제 돌려보내지게 되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반납한 급여를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월급 30% 반납 운동은 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자치구 25개 자치구청장,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사장까지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움직임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어요. 정의당은 코로나19 종식까지 국회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세비 50% 기부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모든 소속 의원이 100만 원씩 이 성금에 보태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비단 정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군요. 자, 이번에는 해외 유입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유럽발 강화된 검역 조치 첫날인 22일에 총 4,444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요. 어제 9시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이 확진자가 19명이 나왔습니다. 또 어제는 1,203명이 국내로 입국했고 이 중에서 유증상자들이 1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발 입국자 수가 평소에도 1,000명을 넘어가면서 정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웃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줄을 서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네. 또 무증상자들이 가서 진단을 받는 임시생활시설도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수검사 시행 이틀 만에 이 검역 대응 체계를 바꿨는데요. 일단 유증상자는 이제 기존대로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이제 다만 무증상 내국인은 원래는 격리시설로 갔어야 됐는데 이 네. 격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대신에 일단 집으로 보낸 뒤에 근처 보건소에서 이제 선별진료소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침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하고 나니까 왜 미국발 입국자는 하지 않느냐, 혹은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다, 전 세계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마찬가지로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빗장을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제까지 한국에 입국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모두 179개국으로 전체 유엔 회원국 중에 92%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 137개 국가는 또 한국발 외국인에 대해서 아예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경 개방 원칙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을 아예 막기보다는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입각한 정책에 대응하겠다며 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좀 개인적으로는 아이러니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이 사태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코로나19가 맹렬하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몇몇 국가에 또 임시 항공편을 투입해서 교민들을 귀국시키는 계획이 있다면서요. 네, 정부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이렇게 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이탈리아에 임시 항공편을 투입해서 우리 교민 650여 명을 귀국시킬 예정입니다. 네. 또 이에 앞서서 내일은 페루에 고립된 한국인 200여 명에 대해서도 임시 항공편을 투입해서 귀국시킬 예정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밖에도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필리핀, 세부 등에서 대해서도 항공편 좌석을 증편하는 등 우리 국민을 귀국시킬 방침을 계속해서 지원 방침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임시항공편을 이용해서 입국한 교민들에게도 전체 진단 검사를 진행할지 말지 이 여부가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진단 검사와 이제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또 보이는데, 네. 위험도가 좀 낮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도가 낮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침을 좀 세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중국 후베이성 지역이 오늘 봉쇄가 해제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한을 제외한 이 중국의 후베이성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0시에 봉쇄가 해제가 됐습니다. 후베이성에서 외부로 나가는 교통통제도 모두 해제되고요. 후베이성 내 대중교통도 조만간 정상화되고 휴교령은 그래도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한도 봉쇄 해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우한은 다음 달 8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봉쇄 조치가 해제될 예정인데요. 지난 1월 23일에 우한 봉쇄 조치가 있은 지로 한 70여일 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날부터 증상이 없는 우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조치가 풀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2달하고 한 열흘 정도 만에 이제 봉쇄가 해제가 되고 있고, 중국은 하나하나씩 이제 천천히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그
그런데 일본 상황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란 말이죠. 어제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공식적으로 미뤄진 것 같네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이제 공식적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 1년 연기 제안을 했고 바흐 IOC 위원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이 도쿄올림픽 연기가 확실시가 된 겁니다. IOC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선수들의 건강에 또 그리고 올림픽 참여에도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시기는 내년입니다. 이게 정확한 시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네. IOC는 늦어도 내년 여름 전에는 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내년에 열리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 명칭은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입니다. 예. 그리고 올림픽 성화도 일본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행사가 열리더라도 명칭은 2020 도쿄올림픽으로 하고 성화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지금 보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일본도 어렵게 결정을 내렸을 텐데 국제적인 정말 큰 행사인 만큼 전 세계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내일은 주요 20개국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 같은데요. 네, 내일 G20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열고 보건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번 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칠 이 영향, 충격 이것을 확인하는 한편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사태가 비단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겪었던 이 경험들 그리고 임상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내일 정말 국제사회의 어떤 협력과 좋은 논의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를 다 함께 극복해 갈 만한 좋은 대응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문숙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또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톨릭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자릿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백 명씩 늘어나던 때와 비교하면 이제는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2월 29일 날 909명이라는 폭발적인 환자 수가 나타났는데요. 예, 그 그랬죠. 이후로는 계속 줄어서 3월 13일경부터는 이 환자 수가 격리 해제 수보다 적어지는, 즉 전체 예. 환자 수로 보면 지금 치료 중인 환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네. 계속 안정적인 상황은 이뤄져 왔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대구에서 요양병원에서 이 환자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갖고서 상당히 좀 위험했었고요. 또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환자 수들이 다 잡혀가면서 100명 이하로 많이 떨어지고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이 많이 생겨서 예. 또 해외 상황이 계속 악화됨으로 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또 네. 이것이 거의 미국 상황을 보면 이 통제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는 입국하는 사람들이 유럽보다도 훨씬 많아서 앞으로 이걸 단계적으로 얼마나 잘 대처할런지 또 4월 6일 날 학교가 개학할 때까지 우리가 이 환자 수라는 것을 완전히 0이 되면 좋겠지만 적어도 한 자릿수까지는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우리 통제하에서 뭐 잘 잡히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원식 평론가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보니까 스위스의 확진자가 우리를 앞섰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걸 기분 좋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해외 사례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사실은 활동이 좀 위축된 측면이 있는데 이제 봄이 그렇죠. 되면은 활동을 좀 많이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계절적 요인이 또 변수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아직 개학과 개강이 본격적으로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집단 이제 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학교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새로운 변수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피로증이 약간 누적되고 있어요. 많이 이제 통제를 따르시긴 했는데 이 피로증을 약간 이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피로증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또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개학을 앞두고 이제 그 집단 감염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온 그 피로감에 대한 또 관리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확진자를 잘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역당국이 유럽발 입국자 검역 체계를 전체에서 유증상자 중심으로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모든 사람을 전수조사하고 이것을 검역으로서 무증상자, 유증상자 나눠서 하기로 했었는데 예상보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약 1,200명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역량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제 2시부터 방향을 바꿔서 무증상자이면서 국내 있는 내국인의 경우는 일단 귀가를 시키는 거, 자가격리 수준이죠. 네. 귀가를 시킨 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겠다 하고 진단검사가 양성이면 물론 병원에 가는 것이지만 음성이면은 2주간 자가격리를 계속 유지하고 예. 그럼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증상자를 주로 격리하고 진단하고 하겠다 하는 것과 또 무증상자이면서 음성이고 또 단기 체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그 절차 그대로 특별 입국 절차로 GPS로 추적도 하고 자가진단 앱도 깔고 또 방역당국에서 하루에 2번씩 계속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이 사람들보다 미국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한 2배 정도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을 과연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아마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다 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자기 자신의 의사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 우려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될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예. 미국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점점 악화되니까 아마 우리나라로 귀국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지금 상황은 비행기 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귀국을 잘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아마 진단 검사를 하고 아무리 자가격리 수준으로 귀가를 시킨다 할지라도 네. 이 들어오는 외국인들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진단하고 또 무증상자를 관리하고 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즉 방역, 검역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이것들을 계속 보충해서 확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검역 인력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군의관이라든지 공보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시기가 되면은 민간 의료진들의 그 자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충이 돼야만 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인력도 점점 부족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우선은 전면 진단 검사를 강행해야 한다. 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유학생의 비율을 보게 되면 북미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럽보다도 이제 북미 쪽에서 오는 유학생을 포함한 입국자들이 상당히 많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에서 검사할 때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언급하신 것처럼 이후에 확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특히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으로 나타나다가 예. 나중에 유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원 이제 자가 격리를 26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뭐 승객으로서 이제 명단 확보해가지고 그걸 조사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부터 필요하고요. 근데 다만 좀 여기서 또 지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자가격리 시설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좀 불안해하기도 하세요. 뭐냐면 가족끼리 있을 경우에 가족끼리 또 전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좀 나아가서 뭐 서울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격리시설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도 이분들한테 좀 우선적으로 예. 개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족 간 전염을 좀 방지하는 형태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이제 제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국내 사태를 잡는 데 있어서 이 해외 유입 이 문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른 또 중요한 요소가 전문가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국내 소규모 집단 감염, 산발적 집단 감염 이 부분입니다. 중앙임상위에서 국민 60%가 면역이 생기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니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물론 백신이 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60% 면역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확산을 막을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60%가 감염이 되면은 확산이 안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 깜짝 근데 놀랐거든요. 실제로는 이 60%라는 의미가 우리가 아무런 방역을 안 했을 때 60%가 감염되면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는 지금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찾아내고 진단하고 격리하고 치료하고 함으로 해서 사실은 이 60%라는 사람들이 감염되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늘려주면서 우리는 진단을 하면서 치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즉 환자가 많이 생기지 않게끔 하고 또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두 가지 완화 정책과 봉쇄 정책을 둘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방역을 결국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한꺼번에 생기고 또 많은 피해자, 사망자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봉쇄를 하고 완화를 한다는 방역의 의미는 이것을 넓게 해서 피해를 줄인다 하는 의미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중국은 인위적으로 즉 그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봉쇄를 했거든요. 우한이라든지 후베이를 봉쇄를 해서 그 부분을 막지 않았습니까? 통제를 했죠. 통제를 했죠. 그 우한이나 후베이 안에서는 아마 60% 이상 정도 사람들이 노출이 되고 면역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그 이외의 지역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60%의 사람이 감염이 되고 나서 완치가 돼서 확산이 막아진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역 정책을 잘 써서 사실은 얼마 노출이 안 되고도 확산을 막았고 지금 0이라고 해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는. 그러니까 네. 과연 중국의 저 방역 정책이 성공을 했느냐? 저기는 사회주의적인 봉쇄였지만 우리는 민주적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잘 됐다고 보면은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예. 중국이 사실은 좀 데이터가 좀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지금 후베이성도 다 그 공개 봉쇄를 풀고 또 학교들도 지금 개학을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자신이 있으면 학교를 개학할 수 있어요. 학교 안에서 그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개학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꼭 이렇게 60%라는 사람들이 다 감염이 안 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민주적으로 막아서 60%가 아니라 뭐 10%, 20% 정도만 노출돼도 환자 수가 현저히 적어지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중국처럼 그렇게 엄청난 이 통제를 통해서 압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최대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방어책으로서 지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되겠죠. 특히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종교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데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네, 뭐 잘 지키시는 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근데 좀 우려스럽게도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이 그래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종교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뭐 PC방이라든지 뭐 노래방 이렇게 유흥 업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보니까 한 284곳에 해당되는 교회가 좀 이런 행정명령을 좀 위반했더라고요. 그 행정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7대 예방 수칙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사전에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또 밀집 그런 예배를 보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이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못했기 때문에 이걸 못했을 경우에 나중에 확진이 이제 자가 발생하게 되면 벌금 300만 원을 이제 부과하겠다 이렇게까지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명령에 관련돼 가지고 준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벌금 등의 처벌 조치를 하겠는 거고 사전적으로는 이제 되도록이면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는 수준의 어떤 민주적인 방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학원입니다. 학원 같은 경우 지금 휴원율이 1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3월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발표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인센티브가 피해액 보전이 아니고 대출 형태가 많아서 학원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열고 있거든요. 또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이 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학습 그런 진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홈스쿨링이나 어떤 인터넷 강의 등의 어떤 지원들로 좀 보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회 곳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11일이 남았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는 4월 6일에 또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선 23일에 이미 개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학교 안이 학교 밖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가 다른가요, 싱가포르는? 예, 싱가포르하고 우리하고 뭐 어떤 점이 그렇게까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학교 안에 그 상황이 조금 더 나을 수도 물리적인 상황이 된다면 학교 안이 더 안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학교의 상황을 보면 2m 거리라는 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매년 겨울에 보면은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게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같은 그 감기 증상들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죠. 4월 5일쯤 됐을 때 우리나라의 새로운 확진자 수가 0이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 환자가 한 명도 없을까? 이거는 좀 불안하거든요. 0이 됐다 할지라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안에서의 전파라는 것은 그 환자랑 접촉한 학생들이 증상이 없으면서 학교에 가서 감기 증상과 똑같이 무증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퍼지고 그것이 또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한테 퍼지고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는 일이 생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과연 얼마나 숫자를 억압했을 때 우리가 개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 위험성을 무릅쓰고 우리가 방역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생기면 개학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염에 대해서 열이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내고 또 격리하고 환자의 접촉자들을 다 찾아내고 하는 것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금 거리두기,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는 것을 학교 내에서도 충분히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자신이 들면은 이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것들을 막고서도 분명히 우리는 갈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실제로 0이 됐다고 개학한다는 것은 지금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학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방침들, 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열화상 같은 카메라라든지 등교하면서의 열 체크라든지 모든 것이 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아마 좀 4월 6일까지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짧지 않나. 아직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더 많지. 지금 환자가 한 6, 70명씩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아마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기는 시간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개학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긴 했으나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이 교육당국에서 개학에 대비한 감염 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대책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일단 사전과 사후인데요. 이제 개학 전에는
학교 시설에 관련되어 철저하게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소독 방역을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이제 유증상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등교 중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심 증상이 학교 내에서 발견이 됐을 경우에 격리할 이제 공간도 일단 마련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등하교 단계에서 접촉 지점들을 좀 이격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을 좀 약간 띄워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장비, 마스크 등을 학교 내에 축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이 되게 되면은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이제 발열 체크 등의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 학교에서도 바로 이제 유증상자가 나오게 되면은 귀가 조치를 하거나 이런 이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교실 내에서 수시로 환기를 시키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책상 간에 거리간도 이제 주어서 접촉점을 좀 멀게 해야 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또 학년별로 아니면 이제 그런 학년 간에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촉점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쉬는 시간을 어떻게 또 조율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또 밥을 또 학교에서 먹는 급식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데, 이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투명 막을 설치하는 등의 그런 조치들이 필요해서 감염을 최소화하는 노력들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진자 발생 시에는 반드시 또 즉시 또 이렇게 조치하는 노력,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개학이 정말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뭐 무기한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학을 하게 된다면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학생과 교사 또 그 학부모들까지 이 방역 지침 잘 따라주시고 안전한 생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경제적 피해 지원에 대한 그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이 뜨거운 분야가 재난 기본소득 시행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급이었는데 어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그만큼 정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선별적 지급 그리고 모두에게 지급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느 쪽이 더 적합하다고 네.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민 전체에 1인당 뭐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이라고 그러면 이 한 가족당 한 4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것인데 네. 이렇게 이제 전 도민한테 지급하겠다라고 밝힌 이유가 만약에 계층별로 소득별로 하게 되면 이거를 분류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대로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도민에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여기서 좀 약간 언급한 것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10만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도민에게 할 경우에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렇게 적은 액수가 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이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적 지급, 보편적 지급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가 제일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런 이제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돼서 이것만 전적으로 이 지원책이 아니고 다른 지원책이 보강되면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예. 다른 어떤 정책들이 보강하는 태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즉시 개입하는 노력 이게 제일 우선 목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어떤 보강책들을 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만약에 전 도민이나 구민이나 시민한테 이렇게 이제 재난 소득이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따로의 어떤 생활비라든지 또 이 경제적 타격에 따른 예를 들면 자금 유동성 문제에 따른 경우에는 따로 그 지원책이 이제 지원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부채 규모가 높거나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재난 기본소득과는 따로 경제 지원 정책이 부여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순영 교수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이제 날씨가 봄 날씨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쌓여왔던 어떤 그 피로감, 답답함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실내보다는 외부에서 감염 확률이 낮다. 또 이런 이야기들로 좀 안심을 하게 된 건지 생각보다 이제는 그 날씨 좋다고 외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괜찮을까요?
예, 우리가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나온 이후로 2달이 벌써 더 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번 주가 변곡점이다, 뭐 앞으로 2주다 그런 게 지금도 또 2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에 대비해서 우리도 어떤 그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요. 실제로 이 밖에 나가지 않는 것, 우리는 민주적인 봉쇄로 어떤 행동 지침에서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밖에 나가서 햇빛도 쐬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나온 것처럼 꽃 관광 같은 거, 뭐 강화도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 절대로 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계약할 때까지는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 위생 준칙을 잘 지키면서 하면은 외출을 해도 좋을 것으로는 봅니다. 일단은 관광하지 말고 산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하고 예, 여러 사람이 나가지 말고 식구들 정도만 나가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말고 완전히 그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지만 항상 마스크는 착용하면서 다니고 일단 세면기 보기만 하면 전부 손을 씻고 그다음에 밖에서는 밥을 먹지 말고 일단 나가면 다 밥 먹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4월 5일 정도까지는 식사를 하지 말고 귀가 외에는 꼭 손 씻기 잘하고 위생 준칙을 잘 지킨다면은 밖에 나가서 산보도 하고 한 3, 40분간 햇볕도 쬐고 하는 우리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예. 외출 지침 같은 것들을 방역 당국에서는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주시면 좋을 시기라고 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가면서 이제 조금씩 외출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밖에 나가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문화예술계의 피해 규모도 상당한데요. 이쪽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책을 모색을 하고 있죠. 일단 뭐 공연 단체에 대한 지원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종사자들인 예술인에 대한 이제 지원책이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전체 피해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 자체가 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 매출이 사실상 0이고 10분의 1이고 심지어는 공연계 같은 경우는 1월 달과 대비 비교했을 때 뭐 절반 이상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장기화될수록 그 회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뭐 공연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오랫동안 뭐 콘서트라든지 공연들을 기다리신 시민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연 예술을 통해서 좀 힐링도 하고 치유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문화 향유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그런 콘텐츠 제공 노력들이 지금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가 하나 바로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예. 그런 콘텐츠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공연단체들이 실제로 못하니까 또 그걸 기대했던 시민과 국민들한테 제공을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생중계를 한다든지 또 네. 녹화된 영상을 계속 제공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뭐 국립국악원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에서 유튜브라든지 또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가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해외의 그런 뭐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닉 뭐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들 제공하면서 이 피로증을 굉장히 호소하는 시민과 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콘텐츠 제공 쪽은 많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런 콘텐츠가 제공이 될 때 뭐 관련 업체라든지 아니면 예술 종사자들한테 수익 배분이 좀 제대로 가서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뭐 생계라든지 뭐 경제적인 어떤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 세밀하게 짜여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언택트 콘텐츠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미생물학교실 백순영 교수 또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